오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이 진행됩니다.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윤 대통령이 직접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계엄의 정당성 등을 거듭 강조할 걸로 보이는데요. 대국민 사과나 개헌 제안이 포함될지 주목됩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사 처음 헌재 탄핵 심판 최후 진술에 직접 나설 예정입니다. 주말에 이어 최종 변론 하루 전까지 변호인단과 접견해 변론 전략을 가다듬었고 진술 원고를 6필로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과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고심할 내용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는데 앞선 변론기일에서처럼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큰 골격을 이룰 거란 전망입니다. 제가 취임하기 전부터도 민주당과 야권에서는 선제 탄핵을 주장하면서 제가 이 계엄을 선포하기 전까지 무려 178회를 퇴진과 탄핵 요구를 했고요. 국론 분열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데 대해 유감 표명이나 대국민 사과를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에 대한 사과 말씀도 들어가 있을 것 같고 대통령의 명령과 지시를 따른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선처라든가 탄핵 소추가 기각될 경우 자신의 임기 단축을 전제로 개헌을 약속할 수 있다는 관측도 여권 안팎에서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임기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이어온 데다 직무에 복귀하더라도 정치적 리더십에 타격을 받은 만큼 고려할 만한 선택지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대통령 임기 자리 보존에 연연해 온 적이 없습니다. 5년 임기 자리 지키기에만 매달려 국가와 국민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대통령 변호인단은 탄핵을 면하기 위해 조건부로 무엇을 하겠다는 건 대통령의 방식이 아니라며 대통령의 뜻과는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탄핵 반대에 동참한 청년 세대에 대한 감사와 세대 통합 메시지도 거론되는데 어떤 결과가 나오든 승복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할지가 국론 분열 봉합의 열쇠가 될 전망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결심 공판도 내일 열립니다. 이르면 다음 달 선고가 내려질 걸로 보입니다. 최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이 6차례 공판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합니다. 오전 10시 반부터 시작될 5차 공판에서는 검찰과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양형 증인에 대한 신문이 진행됩니다.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 미디어학과 겸임교수와 검찰 측이 신청한 김성천 중앙대 법전환 교수가 각각 채택됐는데 한 사람당 30분씩 신문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대표 측은 방송 경험이 많은 정 교수를 신문해 생방송에서 한 발언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점을 주장하고 반면 검찰은 법률 전문가인 김 교수를 통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오전 중 이들에 대한 신문뿐 아니라 서증 조사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만큼 오후 2시부터는 곧바로 결심 공판이 진행될 전망입니다. 먼저 검찰과 변호인이 이 대표를 상대로 40분씩 피고인 신문을 진행합니다. 이른바 김문기 몰랐다 발언 등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일부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검찰과 검찰이 발언의 의미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데다 생방송 등에서 즉흥적으로 이뤄진 발언에 대해선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맞서는 이 대표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 검찰의 최종 의견 진술인 논고와 이 대표 측 최후 진술이 1시간씩 이어집니다. 계획대로라면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에는 재판부가 변론을 종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상 결심 공판 한 달 뒤 선고 기일이 지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다음 달 말쯤 2심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윤 대통령 그리고 이재명 대표 관련 내용은 잠시 뒤에 조금 더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국제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3주년을 맞아 열린 유엔 총회에는 작년까지와는 사뭇 다른 풍경이 연출됐습니다. 트럼프 시대를 맞은 미국이 러시아 침공 표현을 거부하며 러시아, 북한 등과 같은 편에 섰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낸 결의안은 러시아의 전면적 침공을 규탄하고 푸틴에게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We need to reconfirm that the aggression should be condemned and discredited, not rewarded. 우리나라는 영국, 프랑스, 일본 등 50개 나라와 공동 발의국의 이름을 올리고 지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The illegal military cooperation between Russia and DPRK in blatant violation of multiple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must stop immediately. 결의안은 찬성 94, 반대 18, 기권 65로 가결됐습니다. 미국은 러시아, 벨라루스, 북한 등과 함께 반대표를 던져 트럼프 시대 들어 180도 달라진 태도를 유엔 무대에서도 확인했습니다. Those resolutions have failed to stop the war. It has now dragged on for far too long and at far too terrible a cost to the people in Ukraine, in Russia, and beyond. 미국은 더 나아가 러시아 침공 내용을 빼고 휴전을 촉구하는 자체 결의안을 냈지만 원안이 거부되고 러시아 책임을 묻는 수정안이 표결에 붙여졌습니다. 이 결의안도 찬성 93표로 가결됐지만 미국은 기권표를 던지며 러시아 침공 표현을 끝내 거부했습니다. 러시아는 트럼프 행정부가 진실을 보기 시작했다며 유엔 무대에서 목소리를 키웠습니다. Республиканская администрация во главе с президентом Трампом наконец-то узрела настоящее лицо просроченного украинского президента. Осознала, что он абсолютно не заинтересован в мире в своей стране. 뉴욕타임스는 미국이 유럽 동맹국들과 우크라이나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며 과거와 급격히 단절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입니다. 네, 앞서 살펴봤던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전문가와 함께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최종 변론, 길다면 길었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 지나고 이제 최종 변론이 됐습니다. 오늘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네, 오늘은 더 이상 증인 신문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결국 증거조사 과정을 거친 이후에 양측의 최종 진술이 되는 과정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전에 있었던 9차 변론 기일처럼 국회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각각 변호인단이 나와서 2시간씩 지금까지 주장했던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제 증인 신문 위주로 지나가다 보면 사실 한 개인 증인의 어떤 발언이 좀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이 변론을 통해서 사실 중요한 부분은 이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국회 측에서 다시 한번 정리할 것이고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와 관련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점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법적인 그런 쟁점들을 다퉈보는 시간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관심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이 최후 진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국회 측에서는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나와서 지금 이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할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도 지금까지 헌법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참석을 하면서 증인 신문도 또 직접 하는 모습들을 일부 보여줬던 바가 있기 때문에 출석을 통해서 어떤 적극적으로 비상계엄 선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그런 사정이라던가 그리고 그 이후의 과정에서 어떤 국회에 대한 봉쇄 지시,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지시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그런 발언을 직접 하지 않을까 예측이 됩니다. 네, 그 소추위원이죠. 정청래 법사위원장 SNS에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최후 변론 원고에 들어가면 좋겠다고 하는 내용을 국민들이 댓글로 써달라. 이제 이런 의견을 좀 구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죠. 사실 이제 국회 측 특히 이제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결국 이 비상계엄이 위법하고 그래서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 이 점을 강조해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최종 진술을 함에 있어서 이 최후 변론 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강조할 것인가 봤을 때 사실 이 최후 진술이 어떤 재판장들에게 어떤 결정적으로 어떤 결론에
당락을 바꾸게 할 만한 그런 내용이 담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미 충분히 주장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차원인데 이것은 재판관들에게만 하는 이야기, 하는 주장이 아니라 결국 국민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도 될 수밖에 없거든요. 생중계도 되니까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할 때 아무래도 국민들이 갖고 있는 그런 의견을 담아서 최종 진술을 하겠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뭐 원고 작성을 했고 이제 어제 끝마쳤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어떤 내용이 담길지 오늘 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근데 더 관심을 받는 거는 아무래도 청구인 측보다는 피청구인 쪽, 그러니까 윤 대통령 쪽이 아닐까 싶어요. 윤 대통령 측에서 직접 나설 거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어떤 전략을 들고 나올 걸로 보십니까?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 직접 최후 진술을 한다면 뭐 발언의 내용뿐만 아니라 어떤 제스처를 취하는지 어떤 눈빛인지 아마 모든 부분들이 관심이 집중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법조인 출신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의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변론을 위해서 필요한 발언들이 어떤 부분이 있을지를 가장 잘 아는 전문가이기도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결국 12.3 비상계엄 선포가 윤석열 대통령 측의 입장에 따르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것을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국정 운영의 혼란함, 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 그리고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었던 그런 줄탄핵, 예산안 삭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 이 점을 강조하고 있어서 아마 윤석열 대통령 측이 다시 한번 직접 본인의 입을 통해서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의 정당성 강조할 것은 예측이 되고요. 그리고 특히 어떤 체포 지시라던가 봉쇄 지시, 단전단수 지시가 본인이 직접 내린 바가 없었고 특히 변론 과정에서 증인들이 일부 어떤 증언들의 모순점을 보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어떤 국민들에 대한 사과의 메시지가 담길 것이냐도 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도 변호인과 좀 긴밀하게 논의를 하고 있을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이 12.3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한 어떤 부분 잘못됐다는 부분을 인정하는 그런 사과의 발언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논외로 하더라도 이 정당성은 일단 차치하고서라도 이 비상계엄 선포 때문에 국민들이 겪는 피로감이라던가 아니면 이후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지출해야 됐던 그런 시간적 경제적 비용들을 고려하면 비상계엄의 어떤 정당성 여부는 논외로 하더라도 국민들에게 이런 부분에 대한 사죄의 말을 다시 한번 최후 진술에선 담길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보입니다. 그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에 말씀하신 대로 대국민 사과 내용이 좀 담긴다면 이 부분이 뭐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영향을 줄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어떤 사죄의 메시지가 담긴다면 그 자체로서 뭔가 잘못을 인정한 것인가. 그렇다면은 이것이 어떤 이 헌법재판의 결론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야기가 나오는데 일단 이번 재판은요. 이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해서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가 판단의 대상이 됩니다. 어떤 부분, 일정 부분 어떤 사과의 메시지를 담는다고 해서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 이것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간접적으로 당연히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라고 해도 사과의 메시지가 담겼다고 해서 무조건 탄핵 심판의 결론에 영향을 끼친다거나 그 자체가 잘못에 대한 인정이라고 법적으로 연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일정 부분 그런 식으로 비춰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변호인단과 마지막까지도 어떤 이야기를 할지 지금 조율하고 있을 것이라 보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도 법조인 출신인 만큼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의 당사자인 만큼 최종적인 결정은 변호인단의 의견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직접 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과를 하더라도 여러모로 고려하고 미리 검토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서서 길면 길다, 짧으면 짧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탄핵 소추가 된 지 73일이 지났고요. 이제 변론 절차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탄핵 심판 주요 쟁점들 한번 짚어볼게요.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이 탄핵 심판 이제 길다면 길다고 볼 수 있었죠. 이제 총 오늘까지로 하면 11차 변론기일, 지금까지 10차 변론기일이 있었는데 일단 탄핵 심판의 쟁점들을 좀 보자면요. 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 자체에 위헌위법적인 요소가 있는지, 결국 선포 요건을 갖췄는지 이런 부분들이 쟁점이 됩니다. 국무회의 심의 같은 부분이
부분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으로서 문제가 되고 실체적 요건으로서 지금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비상시국이었는지 이런 부분들이 첫 번째 쟁점으로 꼽혔습니다. 그리고 이 포고령 1호 이 부분 자체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정치 활동은 그만다였던가요? 그렇죠. 정치 활동을 그만다, 뭐 전공의들을 처단한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었는데 이것은 사실 물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전 국민이 포고령 1호 자체를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어떤 반박이 불가능한 이 자체가 증거이겠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서 실제로 이렇게 포고령 1호대로 실행할 의지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포고령 1호의 어떤 위헌적인 요소 자체도 재판의 중요한 쟁점입니다. 그리고 국회를 장악해서 이 비상계엄이 적법하게 이루어진다면 해제 역시도 가능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만약 국회에서 해제할 수 있는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게 하기 위해 국회를 봉사했다면 이 자체도 위헌적인 요소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선관위에 대해서 어떤 영장 같은 부분이나 어떤 수사기관의 협조 없이 선관위를 장악하려 했는지 마지막으로 국회의원들 일부 정치인들에 대해서 체포 지시가 있었다면 이 역시도 영장주의 위반, 법적으로 위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 측과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헌재가 이제 16명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질문이 이어졌는데 재판관들의 질문이 좀 집중됐던 사안은 어떤 겁니까? 이제 재판관들이 직접 질문하는 부분은 사실 아직까지 좀 밝혀질 부분이 남아있다거나 아니면 양측에서 신청한 증인들일지라도 지금 주신문과 반대신문을 통해서도 좀 실체적인 진실 파악을 위해 재판관들이 더 알고 싶은 부분이 있다. 이 점이기 때문에 전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김영두 재판관이 질문을 가장 좀 많이 주도하는 모습을 보였고 정영식 재판관 역시도 다수의 그런 질문을 던졌는데 특히 질문이 많이 간 그런 부분들을 보자면 실제로 이 사령관들이 뭐 국회의원의 체포 지시를 받아서 그 아래에 또 부하들에게 이 부분을 또 전달한 그런 부분 관련해서 정확하게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지시가 무엇이었는지 그래서 그 지시를 받고 하부에 어떤 지시를 전달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하려는 그런 측면을 보였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이제 단계를 거치면서 증언들이 조금씩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지시를 받았느냐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질문을 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국무회의와 관련해서도 한덕수 총리에게도 굉장히 많은 질문이 오갔습니다. 이 국무회의라는 것이 법적으로 어떤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어떤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게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전의 국무회의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와 그 외의 것들을 좀 비교하는 그런 절차들이 보였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비교하면서 국무회의를 어떤 과정으로 거쳤는지 실제로 이것을 국무회의를 거쳤다고 판단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질문들이 오갔습니다. 많은 쟁점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질문도 있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헌재의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오늘 선고 날짜는 나오지가 않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언제쯤 우리가 이 결과를 받아볼 수 있을 걸로 예상하십니까? 네, 오늘이 최종 변론 기일이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기일이 잡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늘 이제 변론은 종결이 되게 되고 바로 오늘 선고 날짜를 지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이제 최종 변론이 이제 진행이 되고 나면 재판관들은 거의 매일 평의라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토론하는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번 재판의 어떤 주요 쟁점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재판관 각각이 그 쟁점들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그런 자리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결국 표결. 그러니까 결국 투표에 붙인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탄핵 심판은 결국 6인이 탄핵에 찬성해야지 탄핵이 인용이 될 수 있고 만약 이제 6인의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다면 이 탄핵 심판 청구는 기각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재판관 괴계인의 표결 절차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결론이 도출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서 판결문을 작성해야 됩니다. 이 다수 의견 위주로 해서 일단 판결문을 작성하게 되고 소수 의견이 나오게 된다면 소수 의견도 포함하게 되는데 이 판결문을 작성하는데 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절차가 많네요. 그렇죠. 이 과정을 거치면 이전에 있었던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보면 이 결론이 나오기까지 변론 종결 이후에 한 11일에서 2주 정도 시간이 걸렸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제 예측치에 불과하고요. 이 정도의 기간을 기본으로 하되 이보다 조금 더 걸릴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정도만 해도 3월 중에 결론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3월 중순 정도면 결론이 날 것이다. 이런 예측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지금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관을 또 별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관련한 형사 재판을 또 치러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탄핵 심판 결과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재판이 진행이 중입니다. 이제 공판 준비 기일을 거치면서 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이 형사 재판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 내란의 주요 인물을 종사했다는 혐의로 다수의 또 가담자들 역시도 지금 형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탄핵 심판은 탄핵 심판대로 가고 이 형사 재판은 형사 재판대로 간다고 보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 이 탄핵 심판에서는 지금 12.3 비상계엄 선포로 어떤 이 당사자 윤석열 대통령을 형사적으로 처벌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다투는 재판이 아니라 이 법 위반 사실이 발생을 했고 그래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다루고 있거든요. 다만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은 지금 이 탄핵 심판에서 수사기관에서 확인이 됐던 그런 조서들, 이 참고인들, 이 증인들에 대한 그 형사 재판 절차에서 이미 만들어진 조서들이 증거로 채택이 됐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탄핵 심판의 결론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 보이고 특히 조지호 전 청장 같은 경우에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사실 어떤 유의미한 증언을 많이 내놓은 것은 아니지만 다만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했다는 증언을 했습니다. 그럼 조지호 청장의 조서가 증거로 채택되어 있는 한 이미 수사기관에서 받은 그 신문의 내용, 그 조사의 내용이 탄핵 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의미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번 주는 재판의 슈퍼 위크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결심 공판도 내일 열리는데 이 사건 일단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이번 주에 정말 중요한 변론들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도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는 결국 이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해서 국민들에게 어떤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끼치게 했다. 선거의 공정성을 해쳤다. 이런 부분인데 결국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문제되는 그런 발언들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 대선 후보 시절에 이 고 김문기 성남 김문기 씨를 알지 못했다는 그런 발언 취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토지의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 국토부의 어떤 협박, 압박이 있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부분과 관련해 이것이 사실과 다르고 결론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 이런 허위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크게 이 두 가지 발언들이 문제가 되어서 1심에서는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되었는데 이것이 선거와 관련된 범죄이기 때문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벌금을 선고받게 되면은 이제 피선거권이 상실되게 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형 때문에 사실 이것이 그대로 확정이 된다면 향후 10년 동안은 피선거권이 제한이 되고 그렇다면 사실상 다음 대선 출마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물론 아직까지는 1심만 나온 상황이고 지금 항소심에 대한 변론이 지금 종결되고 있는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결국 대법원까지 가겠지만 항소심에서 과연 1심에서 나온 형량을 뒤집을 수 있을지 굉장히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형량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지금 같은 형량이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봤을 때는 의원직도 당연히 잃게 되지만요. 지난 대선 과정이랑도 연관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대선 과정에서 이제 보전받았던 그런 선거 비용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반환해야 하는 그런 법적인 쟁점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앞으로 향후에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이전에 보전받았던 그런 비용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쟁점이 될 수밖에 없어서 관심이 주목되고 이 항소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반드시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이 부분을 좀 뒤집어야 되는 1심과는 다른 판단을 받아야 되는 위치에 서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좀 여러 증인들의 또 입이 되게 중요할 것이다라는 이제 말을 좀 해주셨는데 그 김문기 골프 발언 관련해서도 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어떤 증언 이런 것들이 또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고 김문기 씨와 사실 이전에 특히 시장 재직 시에는 이제 알지 못했다는 그런 발언 그리고 이제 골프를 함께 친 사진이 등장을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같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
씨의 그런 발언들이 지금 이재명 대표 측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유동규 씨는 이와 관련해서 전면적으로 반박을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내어놓고 있습니다. 몰랐을 리 없다. 당연히 알고 있는 관계였다. 친밀했다. 이런 식의 취지의 그런 내용들이 전하고 있어서 과연 이런 발언들을 어떻게 반박할지 신빙성을 낮출지 그런 부분들이 재판의 쟁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양측이 각각 양형 증인을 신청을 했는데 양형 증인이라는 말이 조금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이제 보통 증인이라고 하면 유무죄를 가르는 데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양형 증인이라고 하면은요. 유무죄의 결과와는 상관은 없이 결국 최종적으로 어떤 형량을 받게 될 때 거기서 참작받을 수 있는지 양형에 있어서 참고가 될 만한 그런 증인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과 검찰 측에서 각각 한 명씩을 신청하고 이와 관련해서 30분씩 신문을 이어갔는데 일단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요. 방송 경험 같은 부분이 충분했기 때문에 생방송에서 한 발언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적었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양형 증인으로 신청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정준희 교수님을 신청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여러 번 언론에 나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만큼 이 한 발언, 이 생방송에서 한 발언만으로 어떤 선거 결과에 영향을 당락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 이 점을 강조한 건데 이 부분이 왜 중요한 의미를 가지냐면 1심 재판부에서 어떤 이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할 때 국민들이 어떤 선거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가치가 매우 중요한데 이 점을 침해했다는 점을 사실 굉장히 꾸짖는 그런 판결이라고 볼 수 있었거든요. 이 점을 반박하기 위한 양형 증인이 아닌가 전 그렇게 보고 있고요. 검찰 측에서는 김성청 중앙대 법전원 교수를 양형 증인으로 신청을 해서 법률 전문가를 결국 통해서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포라는 것이 얼마나 그 죄책이 무거운지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증인을 신청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끝으로 이제 2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대법원 상고까지는 갈 것이다라는 의견이 지금 유력하게 나오는 상황인데 최종 결론 좀 언제쯤 나올 것으로 보세요? 일단 만약 이제 공판 절차, 이 변론 절차가 이제 종결이 된다고 보면 통상적으로 결국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형사 재판은 이제 한 달 정도 걸린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이제 3월 중순 이후, 3월 후반부, 3월 내에는 항소심 변론은 날 것이라고 봅니다. 이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결국 633법칙이라고 해서 이 항소심도 3개월, 대법원까지 3개월 이내에 나오는 것이 원칙이라고는 하나 이 점이 이번 항소심도 굉장히 빨리 진행이 돼도 이 3개월을 딱 지키기는 어려워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3개월 이후 대법원 선고가 빨리 이루어진다고 해도 6월은 돼야 되지 않는가. 그렇다면 만약 또 이 탄핵 정국에서 탄핵이 인용이 되었을 때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이 부분과 또 맞물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복잡한 셈법이 지금 오가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이런 그 선거법 위반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하면은 위증교사 이 문제도 있는데 위증교사 같은 경우에는 2심이 어떻게 조기 대선을 가정한다고 했을 때 그전에는 결론을 보기가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사실 이 공직선거법 관련해서는 1심이 이미 나왔고 특히 1심이 굉장히 오랜 기간 지속이 되면서 사실관계 부분이 대부분 정리가 되어 있어서 그나마 좀 빨리 나올 수 있는 재판으로 보이고요. 위증교사 같은 부분도 1심은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속도는 낼 수 있겠지만 이 만약 이것도 여전히 가정이지만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고 할 때 그 안에 어떤 결론을 받아보기는 지금 항소심 대법원 판단이 남아 있어서 좀 어렵지 않나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관심은 이거예요. 여러 가지 가정을 해서 만약에 다음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됐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만약에 이런 그 재판이 그때까지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이런 재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헌법 84조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헌법 84조에 보면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되지 않는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형사상 소추를 이제 문헌을 좀 좁게 이대로 해석을 해서 기소되지 않는다라고 의미를 한다면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사태처럼 결국 내란의 죄 외에는 기소되지 않는다 하면 기존에 있는 재판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해석이 될 수 있고요. 이것을 어떤 역사적인 해석에 따라서 이게 형사상 소추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형사법전을 세우지 않겠다는 의미이고 그럼 기존에 받고 있던 재판도 멈춘다라는 취지로 해석을 한다면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여러 재판들이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면 멈추는 그런 효과를 가져온다는 주장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이전에 우리 헌정사에서 유례가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
사실 해석의 논란이 예. 분분한 상황입니다. 굉장히 나중에도 전국적으로 불안한 상황이 벌어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윤 대통령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곧 결론이 나올 것 같으니까요. 저희와 함께 계속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2월 25일) 뉴스타트 3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최후 변론 관련 소식 YTN 뉴스톡프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